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가압승계, 자산승계,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가압승계, 자산승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신데요. 가압승계, 자산승계를 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 가압승계는 일시에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이 진행 가능한 단계인지 아닌지를 또 살펴보시고 그러한 여러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들의 가업 자산 승계를 600개 이상 실행을 했습니다. 그 실행한 그 과정, 결과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승계, 자산승계 절차를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제 가압승계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대표님 중요한 그 의사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압승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되시는 이제 대표님은 기업을 매각하는 그런 또 의사결정 또는 청산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제 매각을 하기로 이제 의사결정이 됐다. 가압승계는 하지 않고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요. 이제 그 매각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매각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이냐. 또 매각 시점에서 매각했을 때의 세금, 조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 거기에 따른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대금 수취하고 나서 세금 납세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잔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잔여 금액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매각 구조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또 중요하겠죠. M&A 시장에 내놓을 건지라든지, 요즘 M&A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게 적정 가격이 중요하겠죠. 대표님은 이제 높은 가격을 희망하실 거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높은 가격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매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라고 그러죠. 삼각전 영업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요즘 어떤 업종이 이제 또 잘 되고 있는지 업종에 따라서 이제 배수를 이렇게 곱해줘서 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배수 곱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이제 반영해 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가령 이제 영업전 상각이익이 100억이다. 대표님 회사가 100억이다 그러면 그 기준점이 100억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상각전 영업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업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제조업이고 약간 사양산업에 있다 그러면 그 배수 곱해주는 게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정 가격은 한 2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참 각광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 이제 미래 가치 좀 많이 해주는 거죠. 곱하기 한 5도 해줄 수가 있겠죠. 100억이다 그러면 50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각전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고 있냐 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은 이런 이제 막연하게 기업을 매각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또 이렇게 어려운 업종에 또 자녀들이 들어와서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매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막상 이제 그럼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막연한 수치를 이제 제시하신 대표님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이익이
삼각전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삼각전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거의 시장에서는 평생 일궈 온 대표님의 소중한 기업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시고 기업 매각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승계로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번복하신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압 승계를 이제 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승계 대상자 선정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승계 대상자가 이제 자녀가 한 명 있다 그러면 승계 간단하죠. 1인 그 후계자가 한 명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승계 플랜을 이제 수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계 대상자 선정할 때 자녀가 복수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법적 상속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법적 상속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최소한의 권리, 유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리분이라 하면은 이제 본인이 받아야 될 권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리분이라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표님이 이제 상속상이 왔을 때 법적 상속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순위를 보면 1순위는 자녀들이 이제 대표님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1순위가 되는 거고요. 2순위는 이제 대표님 중심으로 이제 위에 부모 세대가 2순위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면 1순위 중에 자녀가 예를 들면 2명 있다 그러면 자녀 2명과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1순위하고 동순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3명이서 이제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1을 하게 됩니다. n분의 1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배우자는 5화를 더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상속상에 왔다 그러면 가장 많은 자산을 가져가는 사람은 배우자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녀에게 자산을 이제 몰아서 증여를 사전에 했다 이거죠.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 자산을 받지 못한 자녀가 받아야 될 몫이 그 n분의 1에서 50%를 받지 못했으면 그 50%에 충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이 받은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보고 유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계 대상자가 특정 자녀에게 법인을 또 자산을 줬을 때 다른 자녀가 유리분을 어떻게 또 소를 제기해서 가족의 또 화목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유리분까지 고려를 해서 승계 플랜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승계 플랜을 짜고 나서 여러 안을 이제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한 3개 정도 안을 제안 드립니다. 그 3개 정도 안을 제안 드려서 거기에서 이제 대표님 상황과 개인 상황과 또 대표님의 가족 구성원 상황과 또 법인의 상황,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안을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이 이제 도출되겠죠. 이때 승계 플랜을 짤 때 최적의 안으로 가기 전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승계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 대표님이 자산을 이제 자녀 세대로 이전해 주는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넘겨줄 것인가, 또 대표님이 연세가 몇 세가 됐을 때부터 이게 넘겨줄 승계 시점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요. 또 자녀가 또 지금 현재 회사에 들어와 있는지, 또 회사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면 언제쯤 들어올 계획인지를 고려해서 플랜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과세과액이 나왔을 경우에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세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 절세 방법은 주식 가격을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순자산가액,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순자산가액이 얼마냐와 또 3년간 벌어들이는 손익가치가 얼마냐를 두 개의 이제 지수를 가지고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눠서 가중평균에서 주식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익 가치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회사의 이익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주식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고요. 또 회사의 자산 가치가 계속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시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면 주식가 떨어지겠죠. 그럼 그리고 이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나냐 줄어나냐 여기에 따라서도 주식 가격이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가격이 이제 결정되는 요인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그 요인들을 잘 통계함으로 인해서 또 주식 가격을 적절하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 가격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바로 주식 가격이 바로 과세가액, 세금을 매기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세 방안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 재무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지배 구조를 구조 변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절세 방법은 상당히 다르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 제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또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죠. 대표님이 이제 생존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올려놨지만은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보면 사전 증여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10억까지는 세금을 공제해 주고요. 과세가액에 10억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120억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10% 세율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억을 지금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속세율, 증여세율이 50%지 않습니까? 60억을 세금을 지금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이제 10억 공제받고 110억에 대해서 10%는 11억을 내고 지금 증여를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지금 과세가액이 나중에 상속상에 왔을 때 합산돼서 정산되는 절차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장점이 조기에 이제 과세가액 확정해 준다는 거죠. 우선 미래에 이렇게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서는 주식 가격을 바로 지금 현재 세팅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기에 확정시켜 놓는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은 더 늘어나지 않고 자녀가 그대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이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세특례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이전에 보면 이제 가압승계 주식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가압승계라면 대표님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소유권. 되게 제가 이제 만나보면 대표님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가압승계 이야기를 제안드리면요. 나는 가압승계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가압승계를 하면 곧 바로 사장님 머릿속에는 이게 바로 가압승계 바로 하면 사장 자리를, 대표 자리를 바로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도 불확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덥석 줬다가 이 기업이 잘못됐을 때 이 리스크에 대해서 해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이러한 염려 때문에 자녀를 대표이사, 경영자로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압승계라는 출발점은 경영권에 대한 대표이사직을 바로 와서 경영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회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전해 줘야 되는 거죠. 먼저 주식이 이전돼야 그 다음에 뭐 경영을 하든 전문 경영인을 또 선임을 하든 선택지가 두 번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대표님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 법인은 자산 가치가 바로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일이 바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이 바로 가압승계 출발점이다. 그럼 소유권 이전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소유권이 대표님으로부터 자녀 쪽 이전되어 갔을 때 발생되는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는 조세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승계 비용이죠. 조세 비용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검토해야 될 것은
대표님이 이제 주식을 몇 주를 넘겨주는 게 좋냐. 이제 이건 상법상 지배권 확보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자녀에게 과연 50% 넘겨주는 게 좋은지, 60% 넘겨주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이 가만 50%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50%만 넘겨줘서는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잘 경영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결의는 50% 가반인데요. 특별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상법상 정관을 개정한다라든지 주식 자본금을 감자를 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늘린다라든지 합병을 한다라든지 분할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특별결의 정족서 필요는 그게 바로 3분의 2의 의결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모든 회사를 경영하고 지배구조,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3분의 2를 가져가면 좋겠죠. 가족법인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비상장인 가족법인 3분의 1을 이제 가져가면 대략 한 68% 정도가 됩니다. 이 68% 정도를 후계자한테 주면은 나머지 주식수를 다른 자녀한테 주더라도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를 또 이어가고 가는 데 있어서 전혀 이제 문제될 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몇 주를 줘야 되냐, 상법상 지배권 확보에 관한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줄 것이냐, 증여 방식으로 줄 거냐, 또는 상속상으로 줄 거냐, 또 양수도 방식으로 줄 거냐, 이러한 문제는 회사의 상황과 대표님 상황,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는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민법상 상속에 관한 문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복수로 있다라든지 또 배우자가 있고 또 배우자가 또 재혼인 경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하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잘 짜야만이 유리분이라든지 여기에서 사후에 자녀들 또는 배우자하고 상속 분쟁을 펼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검토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검토돼야 될 것은요. 요즘에 이제 대표를 만나면 우리가 장수사회인데 오래 사는데 지금 내 나이 60대, 70대에 지금 자산을 넘겨주면 내가 앞으로 20년 이상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았을 때 자녀가 단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아버지를, 부모를 소외시키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이 허전함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주로 하시면 계십니다. 이걸 제가 표현해 레임덕이라 그러죠. 자산을 살아있을 때 이전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문제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지할 것인가, 이게 또 고려해야 될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자녀를 자산을 넘겨줬을 때 오로지 기승전결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이제 시대 상황과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세 비용 검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법상 지배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민법상 유리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조기에 자산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본인의 나 자신의 레임덕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승계 작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승계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대표님 이제 주식을 넘겨줬을 때 예를 들어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 차명 주식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먼저 정리를 하고 넘겨주는 작업, 또 가지급금, 대여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고 넘겨줄 것인지 이런 게 고려돼야 돼요. 그래서 승계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 조세 특례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절세 방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또 민법상 상속에 관한 유리분 제도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대표님이 자산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레임덕은 어떻게 해지할 것인지, 또 상법상 지배권의 확보는 어떻게 증여 방식으로 갈 건지, 양수도 방식으로 갈 건지, 상속 방식으로 갈 건지, 이런 방식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명의신탁 주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가지급금이 있다 그럼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승계 플랜을 짤 때 같이 놓고 짜고, 그걸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에서 해결하면서 최저간을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간을 이제 도출해야 되고요. 이렇게 최저간이 이제 도출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아이디어만 제공받고 계획 보고서만 받고 실행을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상담도 많이 받았고 이런 컨설팅도 많이 받았다고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창구 바뀌었습니까? 또 숫자 바뀌었습니까? 창구 바뀌고 숫자 바뀌는 과정에서 조세 비용이라든지 여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를 잘 통제하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자신있게 우리는 창구가 바뀌고 숫자 바뀌었고 그 리스크를 해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보만 받고 아이디어만 받고 보고서만 받았지 실행을 액션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행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후관리 단계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이제 조세 특례를 적용하면 5년간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주식을 넘겨주고 나서 상장 계획이 있다가는 5년 이후에 또 해야 되고요. 이런 이제 장기, 중장기 사후관리, 또 국세청에 대한 어떤 확인이 왔을 때 소명 자료도 잘 제출해 줘야 되고요. 이런 사후관리 단계로 간다. 그래서 가압승계를 할 때는 이제 승계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요. 승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녀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 유류분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승계 플랜을 짜야 되겠죠. 승계 플랜을 짤 때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승계 시점이라든지 조세 특례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절세 방안은 뭐가 있는지, 명의딱 해소라,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최저간을 이제 승계 플랜 최저간을 도출해야 되죠. 그 최저간을 도출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실행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이게 바로 가압승계, 자산승계 절차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승계 여부를 이제 할 때, 의사결정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또 하나 있는, 첫째, 가압승계 대상 사업의 존속 가능성이죠. 지금 이게 자녀 세대로 갔을 때도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압을 승계할 후계자가 있는지도 이제 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승계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이런 이제 후계자 의사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이 자제분은 사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본인의 취미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후계자를 수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자녀가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고 나는 오로지 내 일에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후계자 의사 확인을 하지 않고 데려다 놓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또 계속 기업으로 가는데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후계자 의사 확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 능력에 있는 후계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복수로 있는 게 보시면 이 대표님 업종에 좀 더 적합한 자녀들이 있거든요. 좀 더 적합한 자녀들을 이제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승계, 가압승계 할 때 이제 주식 가격을 통계를 잘 해야 가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세금을 줄일 수가, 절세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드린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순손익가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3년간 벌어들이는 돈, 그럼 손익가치가 높으면 주식가격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이제 축소하는 전략인데요. 영업이 잘 되는데 영업을 뭐 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비용 처리 계정 항목을 이제 잘 찾아보시면 돼요. 이 비용 처리 계정 항목만 잘 찾아도 마지막에 떨어지는 이익 가치가 떨어지니까 중간에 어떻게 비용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특수관계자 채무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게 있는 경우에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이제 인정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이자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급금 영상에도 올려놨습니다.
인정이자라는 게 있는데요. 인정이자는 이제 입금 산입을 되는 거죠. 대표님이 가지 입금 10억이 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자를 이제 대해서 대표님 소득세도 냅니다. 이자에 대해서 소득 상해 처리가 돼 소득세를 내게 돼 있고요. 그 대표님이 내는 그 상해 처리된 금액만큼 실제로 법인에서는 영업이익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입금이 있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입금 산입, 쉽게 말해 소득을 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더 내게 되죠. 그리고 또 금융기관으로 차입이 있는데 이자가 실질적으로 나갔어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가지 입금 있는 경우에. 그러면 실제로 회사에는 돈이 비용 처리를 실질적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걸로 보고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들어온 걸로 봐서 실제 현금 흐름보다 장부상 숫자가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세무 조정된 이후에 이제 소득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주식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지입금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가지입금을 빨리 정리해서 순손익 가치를 이제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손익 가치를 이제 축소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회사로 영업이익을 이전하면 되겠죠. 자녀 법인을 이렇게 설립을 해서 자녀 법인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만들어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걸 자녀 법인으로 초과 배당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사업 구조 자체를 자녀 법인에서 육성을 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자녀 법인에서 직접 그 업무를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렇게 가져가면 좋고요. 그렇게 가져가기 전 단계에서 계속 쌓여가는 이익금을 자녀 법인으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사내 근로복지금이라든지 이런 걸 설립해서 그렇게 법인에 쌓여있는 이익금을 사내 근로복지금으로 출연해 줌으로 인해서 또 법인세도 줄이고 또 비용 계정을 확보해 준 거니까 손익가치를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또 대손 충당금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매출을 했는데 매출 채권이 있는데 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채권 회수 불가한 상황이 있는데 그걸 창구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채권 불가한 항목은 대손 충당으로 해서 대손 상각 처리를 해서 또 손익 가치를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무조건 대손 충당으로 쌓아서 상각 처리하면 안 되고요. 또 관련 근거라든지 관련 내용을 잘 만드는 과정을 겪은 이후에 대손 상각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자산 가치를 이제 축소를 하면 주식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제 축소해야 되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이제 이익금이죠. 당기 순이익을 이제 합산돼서 누적되어 있는, 배당을 하지 않고 누적되어 있는 금액을 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일종의 이제 자산 계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린다.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전략이 있죠. 뭐 특정법인,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초과배당 전략을 실행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이익 소각이라든지 유상 감자,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아서 실행을 해서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소한다는 여러 전략들이 있습니다. 또 특수관계자 채무가 있거든. 특수관계 채무라면 자산에 이제 쌓여 있는 게 뭐냐면 가지입금, 대표님한테 빌려준 가지입금이 법인의 입장에서 자산에 있습니다. 자산으로 쌓여 있으니까 이 자산 계정이 올라가죠. 그래서 자산 계정에 있는 특수관계자 채무를 또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잘 통제하면 주식가격을 하락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주식가격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 살펴서 전문가와 잘 협의를 하셔서 주식가격을 하락을 하면 승계 비용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세제 제도 중에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는 가압승계 주식에 대한 특례 제도를 간략히 이제 좀 추가 설명드리면요. 크게 보면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평가, 주식을 증여해 줄 수, 개인 사업자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안 되니까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 사업자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식 평가에서 10억까지는 공제해주고 최대 120억까지 이렇게 줬을 때는 이제 10% 세율로 준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게 모두 다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기업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영한 기업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자 조건과 이제 수증자 조건이 있어요. 증여자라면 부모들이죠. 주식을 주는 사람이니까. 증여자의 조건은 뭐냐?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나이가. 주식을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해서 40% 이상 10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이상을 10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수증자, 자녀, 후계자 조건이 있는데요. 수증자는 이제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되고요. 증여 신고일까지 회사로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주식을 받은 신고할 때까지 들어오면 되고요.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충족된 거고요. 또 증여일로부터 자녀는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조건이 있어요. 이때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각자 대표이사를 해도 되고요. 공동대표이사를 해도 되고요. 그거는 대표이사만 이제 등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승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복수로 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둘이 같이 제도를 해서 자산을 분할해서 이제 줄 수도 있고요. 한도는 이제 공제준 10억이 똑같고요. 그 내에서 이제 한도 내서 해야 되고 120억까지는 10%, 최대 60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 120억 초과되는 것은 20% 세율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사후관리 기간은 이제 5년입니다. 5년 동안 사후를 뭘 해야 되냐면 자녀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주식을 받으면 5년 동안 주식을 이제 팔 수가 없습니다. 지분율이 감소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조건 5년 속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이사 조건이 있고요. 그 5년 지나고 나면 이제 주식은 팔아도 되고요. 또 주식을 양수도 해도 되고요. 자유롭게 이제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계자가 이제 회사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주식을 주고요. 그 배우자, 쉽게 말하면 며느리, 사위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승계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배우자가 맞춰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가업 승계 주식에는 특례 제도는요, 우상향하는 기업이 적용해야 돼. 아무 기업이나 하면은 안 되고, 왜냐면은 이게 상속상에 정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장 지속형 기업인 경우, 지금 한 주당 가격이 5만 원인데, 한 10년, 20년 뒤에 대표님 상속상에 왔을 때 한 주당 가격이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5만 원에 그 세과세가액을 확정시켜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만 원에 확정시켜서 주식을 다 증여해주고,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자녀로 갔기 때문에 법인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다 배당을, 자녀 쪽으로 이제 배당을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러한 경우에 있는 기업, 성장 지속형 기업인 경우에 이런 증여특례 제도를 적용하면 효과가 매우 좋고요. 반대로 이제 실적이 계속 낮은 기업은 이게 실익이없죠. 또 비사업용 자산이 많은 기업들, 임대자산이라든지 사업무관 자산이 이제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임대부동산, 또 뭐 가지급금,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또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을 장기금융 가다 보유하고 있는데, 자사주,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다 보유 현금 자산, 이런 것들이 다 사업무관자산입니다. 이런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는 이런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 제도를 적용해주지 않고 일반 세율로 다 합니다.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는 경우는 이런 사전 증여특례제도 적용을 검토하면 안 될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요. 적합한 기업이 있고요. 하고 해서 하더라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동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와 잘 협의를 하셔서 상의를 하셔서 상담 받으셔서 우리 기업이 이걸 적용해도 되는지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또 핵심 절세 전략이 있는지를 잘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업 자산 승계를 할 때는요, 사전에 이제 좀 전에 효율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지급금이라든지 가수금이 있다라든지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라든지 이런 또 업무무관 자산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효율화 작업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화 작업을 할 때는 문제 진단을 하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주가는 주식 가치는 어떻게 다운사이징화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실행한 이후에 이제 승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계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주식을 주는 거니까요. 뭐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증여제도로 갈 건지 상속을 활용할 건지 양수도 방식을 갈 것인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야기한 증여특례제도 이런 거 활용하려면 법인재단을 통하면 됩니다. 법인재단을 통하면 그 개인사업자인 기간에도 가업영리기관으로 봐줘서 10년 카운트를 해주기 때문에 법인전환, 포괄양수 법인전환하고 바로 이런 이제 증여특례제도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승계 플랜을 가져가면 좋다. 그리고 개인으로 있는 것보다 법인으로 있는 경우가 훨씬 절세 전략 승계 플랜을 가져가는데 여러 도구를 많이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산을 갖고 있다든 개인 사업자로 있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이후에 승계 작업을 가져가면 상당히 여러 전략적 측면에서 효과가 클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 가업 자산 승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해요. 자녀들이 대개 보면은 상속세, 증여세 낼 돈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떠한 자금을 활용해서 승계를 할 것인가 하면 이제 법인에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또 승계 비용에 필요한 관계사를 또 자녀 법인을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또 자금 출처 마련을 위해서 법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소기업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자금은 없지만 기업은 자산을 승계해야 되잖아요. 이 승계 비용을 부모 자산을 가지고 부모의 돈으로 활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법인의 돈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인 돈을 활용하고 부모 돈을 활용했을 때 적절한 프로세스, 적절한 절차를 가지면 그게 다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절차와 프로세스를 잘 모르거나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좀 오류가 있게 진행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압승계 재원은 자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 자금과 부모 자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낮은 세금으로 가지고 와서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